안녕하세요. 수인제도 내과 이슬기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산만한 아이, 그리고 이런 산만함을 보여주는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밑바닥에는 바로 기질이라는 요인이 숨어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러한 기질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혹은 산만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타입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솔루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과학의 힘으로 아이의 마음을 읽어낸다는 것, 말만 들어도 정말 매력적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과학이라는 것은 임상심리학이라는 이런 학문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임상심리학, 그냥 심리학이 아닙니다. 즉, 임상이라는 말이 늘 앞에 들어가면 약간 정상 범위에서 도움이 필요한, 즉 약간 발달 과정에서 약간 곁에서 일탈된 아이들을 다루는 경우에 임상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임상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특수한 케이스들을 하나하나 짚어내고 거기에 맞게 정확한 도움을 주기 위한 심리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단순히 산만하다라고 하는 겉보기에 드러나는 행동, 그 원인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검사가 바로 풀배터리 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풀배터리 검사를 통해서는 특히 주의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CAT 검사나 ATA 검사와 같은 주의력 검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주의력 검사는 기본적인 디자인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아이를 지루한 상황에 노출시켜주는 겁니다. 한 10분에서 20분 정도의 검사 시간을 갖게 돼요. 근데 이게 말이 10분, 20분이지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루한 상황에 놓인 아이가 자, 우리 지안이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임상심리사 선생님의 말에 따라서 해당 과제를 얼마나 차분하고 일관되게 수행하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통해서 아이의 수행 속도 그리고 에러의 개수 등등을 꼼꼼하게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 한 명에 국한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10살이라고 한다면은 만 10살인 모든 아이들의 반응 속도 그리고 에러 개수들과 통계 처리를 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상위 5% 안에 드는구나 혹은 하위 15% 정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 혹은 아버님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실제 퍼포먼스를 통해서 객관적인 아이의 산만함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연속 수행 검사들을 통해서 아이의 이제 ADHD의 심각도 정도를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ATA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ADHD 지수라는 것도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약 복용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치료 방법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좀 명확한 결정을 위한 어떤 근거들이 마련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주의력 검사들을 통해서 ADHD 진단을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아이가 왜 그럴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을 텐데요. 사실 안타깝게도 이러한 ADHD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수 유전적인 소인 때문에 나타납니다. 이 유전적인 부분은 특히나 뇌의 전두엽 기능 저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전두엽에서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좀 활발하게 분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도파민 분비가 좀 떨어지게 되면서 뇌 기능이 같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뭔가 집중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아이의 이러한 전두엽 기능 저하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이런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구나. 예를 들어서 뉴로피드백 혹은 약 복용과 관련된 치료의 방향을 설정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아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아이를 진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진단명에 절대 갇히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진단명에 갇히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ADHD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ADHD구나 라고 포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즉 여기서 말하는 포기라는 게 심리적으로 정말 절망 상태에 빠져 계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곁에서 그걸 볼 때 표정으로도 너무 드러날 정도여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데, 사실 이러한 진단명은 저희 같은 임상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정말 단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이 아이가 ADHD라고 하는 특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냥 알기 위한 것이지, 그 아이가 어떤 ADHD라고 하는 낙인 때문에 이게 절대 뭐 회복이 불가능한 병이라던가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DHD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고 완치가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러한 진단명에 굉장히 많이 좀 얽매여 계신 부분들이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9살 아이들이 뭐 좀 더 참기 힘들어하고 기다리는 거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원래 그럴 수 있는 행동마저도 부모님들이 ADHD라서 애가 저러나 싶은,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의심들을 반복적으로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의 신뢰, 그 신뢰를 보내는 눈빛 그리고 말투가 실제 여러 가지 약물 치료 혹은 놀이 치료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초적인 믿음을 잃어버리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부디 진단명에 갇히지 않는 게 치료 면에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인제 두뇌과학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